지금부터 한중수교 30주년 한중문화교류회 기념 항일 전쟁 시기 한중 공동전선의 전개 학술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근현대사 기념관 학예실장 장원석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한중문화교류회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서울시 강북구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근현대사 기념관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술 심포지움은 항일 전쟁 시기 한중 공동 전선의 전개를 전체 주제로 해서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난 20세기 전반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맞서 한중 양국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여 투쟁했던 역사적 경험과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양국 간 연대 의식을 오전, 오후 1, 2부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의 창은 생략하고 이어서 민족의 독립과 통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심포지움의 지향 한일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앞으로 함께 협력해서 잘 나아가길 이것도 함께 우리가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미사 봉헌하면서 기도를 올릴 때 하얼빈 안중근 의사의 행업의 현장, 역사 현장을 가면서 그 항일 투쟁 그 혁명 전사들의 그 기념관
늘 갈 때마다 늘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침략에 맞서서 싸우셨던, 목숨 바치셨던 또 중국의 열사들, 또 우리 한국의 열사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항일투쟁 그 현장의 그 자리가 국경을 넘어선 또는 민족을 넘어선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는 여러 작품에서 국경이라는 게 뭐냐, 그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제도적 산물이 아니냐, 하늘에 올라가 보아라, 어디 국경이 보이냐,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 정의를 위한 마음, 사랑의 마음, 평화를 지향하는 그 가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늘 설파하면서 톨스토이는 종교에 대해서도 무섭게 비판하면서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중수교 30주년 우리 많은 전문가 또 학자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과거의 행업, 아름다운 과거를 잘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바로 그 기도의 기초에서 현실을 성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하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중국 대사님과 중국 모든 인민들 마음속에 품으면서 온 지구 살리기, 생태계 살리기까지 우리가 지향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어서 전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교수님을 모셔서 격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광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재개한 지 30주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두 나라는 올해를 한중 문화 교류해로 지정을 하고 여러 문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는 한중 양국의 우위를 다지는 데에 틀림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20세기 전반 한국과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공유하게 된 역사적인 경험은 두 나라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항일전쟁 시기 한중 공동전선의 전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제국주의에 대항을 했던 역사적인 행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학술적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화선에서만 머무르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학이나 음악 및 미술 그리고 공연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드러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 저항 의식은 생활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심포지엄은 한중 양국이 함께 이룬 항일 전선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중 간의 이러한 근대적인 연대가 이루어진 계기는 1909년 하얼빈에서 단행이 된 안중근의 의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중근의 의거가 단행된 직후
양계초나 강유일을 비롯한 중국의 지성들과 인민들은 안중근의 주장에 대한 강한 연대 의식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안중근 이등 방문을 쏘다라는 제목의 연극이 중국 도처에서 계속해서 공연이 되었다는 사실도 또한 두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대 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연대 의식은 오늘날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는 데에서도 계승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은 오늘의 연구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또는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문화를 함께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방뿐만 아니라 대륙 도처에 한중 연대의 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세워질 수 있었고 동북지방에도 일제 저항하는 무장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중 연대 역사는 이제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역사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 연구자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이것이 다시 의미를 부여받게 마련입니다. 역사 연구자들이 찾아내어 서술한 사건은 단순히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그치질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됩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 걸쳐 진행이 된 한국과 중국 공동전선의 실상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내용들은 분명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사를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발표는 한중 우위를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자들은 지난날 100여 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한중 우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중 우위라는 단어는 과거형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현재형이며 동시에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의 한중 우위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는 그 현재적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줄 것입니다. 한중 우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만의 몫이 아니고 그 결과는 모든 민중들에게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탐구는 한중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여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전망을 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와 격려를 받아야 할 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와 격려를 받아야 할 분들은 오늘의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주최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울인 학문적인 노력은 한중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드높여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자들은 한중 양국의 오래된 우위를 밝히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어 이를 논문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논문들은 한중 관계사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논문들은 한국 근대사와 중국 근대사를 밝히는 데에도 그 나름대로 기여를 해줄 게 분명합니다. 이 학술대회를 주최해 주신 서울시 당국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 발표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역사 그리고 한중 우위의 역사를 밝히는 데 협조를 해 주시고
이 협조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데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광희 소장님. 오늘의 학술 심포지움의 학술적 의의를 상세하게 이렇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은 그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계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함세봉 이사장님, 이선희 구청장님 오셨어요. 구청장님도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박홍근, 김경현, 천준호 의원님도 오기로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 때문에 못 왔습니다. 못 와도 이 행사에 전혀 퇴세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분들 모시게 돼서 같이 모여서 중요한 행사 하니까 매우 기쁩니다. 김희근 관장님도 고맙고 내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중한 수교 30주년과 중한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서 항일 전쟁 시기 우리 양국 공동 전선이 전개 학술 심포지움에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중국 대사관 대표해서 행사 순조롭게 개최, 성공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기간 양국이 우호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 각계 우호 인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와보니 마치 제가 양국이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우던 그 시절에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양국 국민은 공동히 적에 함께 분노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깊은 전후의 정을 쌓았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청칭까지, 연지에서 광주까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발자취는 중국 전 지역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 헌신적인 지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극한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스스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적, 물적, 언론 등 분야에서 한국이 항일 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했습니다. 주은래 총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주은래 총리 당시 창간한 신화일보는 오래 기간 한국이 독립운동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화일보는 존경해서 발간했습니다. 그거는 공산당은 그때는 약합니다. 약하지만 자기 신문도 하나 했는데 거기는 계속 한국 독립운동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 계속 그렇게 쭉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약 10년간 중국 전전하는 동안 많은 중국 민간 인사들은 김구 선생님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심지어 사람들은 성명도 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을 보호했습니다. 총경이 대한민국 인십정부 여태에서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상해의 매헌가지, 그리고 시안이 광복군 주둔지 여태에서 할빈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까지, 이는 모두 세계인들에게 당시의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투항 후에 3일 만에 시안에서 비행기는 요이도에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이 도움이 없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는 중요한 정신은 양국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며 중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무궁무진한 동료이기도 됩니다. 수교 이후 30년 동안 중국과 한국은 서로를 지원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졌습니다. 또 경제 및 무역 협력은 경제는 이미 연간 3,600억 불 달러를 무역액은 그렇게 도달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아마 4,000억 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미, 한일, 한유럽 합치는 숫자입니다. 한중 하나만 해서 얼마나 우리끼리는 또 가까웠고 또 중요한가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만 명 시대에 진입하는 우리 양국 민간 교류, 코로나 전에 해마다 1,200만 명 교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진하지만 내년에 또 기대할 볼만합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정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는 냉전이 철막을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은 우려합니다.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편성해서 개헌의 야심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영역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개헌하면 아주 유효합니다. 그러나는 사실 미국은 일본 하라 하지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일본 제일 우파들은 반미입니다. 반중보다 반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의 정신으로 패권주의를 강군 정세에 반대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이 대국을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국에서 당 제24 전국대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중국이 향후 5년 내지 또 긴 기간의 발전 방향이 제시했습니다. 항일을 위해 협력부터 전략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국은 시중 일관 한국과 함께 양국이 자유해방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의 인류 공동의 가치를 견지하고 현대화 강국 발전이 새로운 이익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국의 평화와 안정과 지역의 번영에 또 큰 공헌을 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중은 우리 이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 돕고 이끄는 이웃입니다.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공자님은 근자열, 원자래 하셨습니다. 근자열, 이웃은 서로는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편합니다. 근자열. 원자래는 먼데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기 오늘 한중은 현실적으로 이도 아주 겹쳐 있고 전통적으로 육사도 서로 돕고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하게 지내시고 또 양국 관계보다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짐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님. 그 많은 외교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신 싱하이밍 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사님, 한중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한중의 우호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 평화, 공동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싱하이밍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분들만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 선생님의 손녀분이시죠. 우사 김규식 연구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수옥 여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상임대표이시고 우리 이번 행사를 주관한 근현대사 기념관 관장으로 계시는 윤경로 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기조 강연을 하시겠지만은 전 독립기념관장을 맡으셨던 이준식 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장병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민성진 회장님 화환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역사정의 실천연대 한상권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우리 민족사 바로 세우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님께서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현재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하시고 대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학술 심포지움 항일전쟁 시기의 한중 공동정선의 전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한중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민족문제연구소 강만길 명예이사장님, 함세웅 이사장님, 임헌영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근현대사 기념관의 윤경로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께도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식 관장님의 외조부 되시는 지청천 장군께서도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일제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던 만큼 오늘 관장님의 기조발제가 더욱 각별히 와닿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어느 사이 수교 30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늘 서로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던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전 세계를 향한 침략 야욕으로 동아시아를 무단 침탈하는 전쟁 범죄를 자행하던 때 한국과 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의 역사를 재조명하면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류와 수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열린 오늘의 심포지움이 그래서 양국의 우정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영상을 끝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학술 심포지움 본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께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PPT 없이 그냥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 앞서서 먼저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발제 제목을 통례에 따라서 독립운동이라고 했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독립운동을 혁명운동, 민족혁명운동, 민족혁명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해방 직전에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혁명은 특별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쓰는 용어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해방 그 자체가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혁명이라고 생각한 많은 혁명가들이 혁명의 동반자를 중국으로 생각하고 중국 혁명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중국 혁명을 한국 독립을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중국 혁명에 기꺼이 참여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혁명은 1911년 신해혁명부터 시작해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아우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까지의 4년을 제외하면 중국 관내 지역의 독립운동가 또는 만주의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은 중국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이 서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혁명에도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양자가 하나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을 하나로 생각하고 양자에 모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단은 중국 광동성 성도인 광저우시에 있는 광주기 열사 능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27년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광주기, 한국에서는 광주봉기라고 흔히 부르죠. 광주봉기라고 읽겠습니다. 광주봉기에 참가했다가 희생된 5,700여 명의 열사를 추모하는 시설이 광주기 열사 능원인데 이 광주 열사 능원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은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능원에 한국과 관련된 조선인과 관련된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동묘역이고요. 이 광주기에서 희생된 5,700여 명을 한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명, 250명, 150명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아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 묘에 안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시설이
중조인민혈의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정자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7년 12월 12일 광주의 노동자계급과 혁명병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장렬한 무장봉기를 결행했다. 봉기에 참가한 혁명병사 가운데는 조선 청년 150여 명이 있었다. 그들은 중국의 전우와 함께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마지막에는 사하의 전투에서 진지를 굳게 지키며 대부분이 영웅적으로 희생되어 무상계급의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두려움 없는 혁명 영웅의 기계를 보여줬다. 광주기에서 희생된 조선 동지는 영원토록 불멸하리라. 중조 양북 인민의 전투적 우위는 영원하리라. 아마 이때 조는 아마 북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과 수교 이전이기 때문에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최용근이 이 광주기 참여자였거든요. 최용근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중국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중조인민혈의정을 세우고 비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광주기 당시 중국인과 조선인이 같이 싸웠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운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비석에는 왜 조선인들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광주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동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국제주의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세운 비석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광주기에 참여한 조선인 혁명가들이 단순히 중국 혁명을 위해서 참여했다기보다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발제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중국혁명에 직접 참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의 활동과 희생을 중국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거칠게 나누자면 중국 국민당과 관련된 중국혁명 참여만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정을 하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중국혁명 참여는 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그 어떤 쪽에서 추진한 중국혁명에라도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중국혁명 참여를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민족혁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은 하나였습니다.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은 하나였습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인데 한중수교 30주년을 되돌아보면은 한중수교는 한국 학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꾸로 한국 학계가 중국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큽니다. 일단 한중수교가 중국 학계에 미친 영향을 꼽자면은 한중수교에 의해 상당수의 중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면서 그동안 그 이전에는 사실상 중국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던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 중국 학계에서 제대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중수교가 미친 중국 학계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중수교가 한국 학계에도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중수교 이전의 한국 학계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중국 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중수교 이후에 또 한국 학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결합이 되면서 오랫동안 한국 학계에서 무시되어 오던 주제들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중수교가 미친 두 나라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한중수교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학자들과 학회나 개인 연담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얘기를 나눌 때면은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혹감의 원천은 중국 학계, 특히 한족 학자들은
저희가 오늘 그 주제를 공동전선이라고 썼는데, 공동전선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연대투쟁이라는 것을, 한중 연대투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는 더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지도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욱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도움이, 중국 또는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의 도움이 없었으면 중국 지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은 불가능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그게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후대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중국 혁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조선인 혁명가들은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의 한 답을 오늘 발제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1910년 국망 이전에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소개되긴 했지만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0년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광풍처럼 퍼져나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혁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국망 이전에 한국에 소개된 혁명은 주로 유럽의 혁명이었습니다. 유럽의 혁명은 굉장히 먼 나라의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 혁명인데 1910년대 이후에 왜 조선의 젊은이들이 혁명이라는 말에 그렇게 열광을 했냐면 바로 1911년에 일어난 신해 혁명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반드시 아시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 또 한 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0년대 들어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혁명가가 되려고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료집에 많이 몇 번을 소개해놨는데 그야말로 중국에서 신해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공화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피가 들끓었다. 그래서 신해 혁명이 미친 영향은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신해 혁명을 계기로 중국에 망명하는 애국지사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만주로 망명하는 애국지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1911년에 세우긴 했지만 중국 관내 지역으로 망명하는 애국지사들의 경우에는 아마 신해 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애국지사들이 신해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숙 여사님의 증조부 되시죠? 조부 되시나요? 김규식 선생님도 신해혁명 소식을 듣고 망명을 결행했거든요. 상당수 191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혁명가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신해혁명을 통해서 마련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신해혁명이 공화혁명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1917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주권이 민에게 있다. 대한제국처럼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게 되는데, 이때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아마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임시현장에 민주공화제라고 선포합니다. 공화국을 선포하는 거죠. 역시 신해혁명의 영향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독립운동이 신해혁명으로부터, 그럼 중국혁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은 것인가? 저는 거꾸로 조선혁명이 중국혁명에 영향을 미친 바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919년 3월 3.15 혁명이 일어났을 때
3.1혁명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람들이 중국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중국의 혁명가들이 3.1운동, 조선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이다. 중국 혁명가들, 순원이 대표적이죠. 중국의 혁명가들이 혁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데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당시 중국의 혁명적 지식인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오사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사운동과 3.1혁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상당 부분 오사운동은 3.1혁명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뭐 중국 대사님의 축사에서도 주울레 총리를 잠깐 얘기했으니까 주울레의 사례를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울레는 1919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귀환로를 특이하게 잡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나가사키 가가지고 상하이 가는 배를 타는 게 가장 짧은 노선입니다. 근데 주울레는 특이하게도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시모노스키로 가서 부산행 배를 타고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가 서울에서 다시 경의선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가는 그런 특이한 노정을 잡습니다. 주울레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조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마 그런 노선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울레 평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울레가 중국에 돌아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텐진에서 오사운동을 주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울레의 부인이 되는 등용초도 역시 텐진에서 오사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주울레와 등용초가 오사운동의 일환으로 안중근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다는 겁니다. 등용초는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안중근 역할을 맡았고요. 주울레는 무대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연극이 당시 중국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울레와 등용초는 안중근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 주울레 행적을 보면은 오늘 뭐 주울레 얘기는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주울레의 행적을 보면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울레가 황포군관학교 아까 광주 봉기의 주역이 황포군관학교 출신이 많은데요. 황포군관학교 정치부 주임으로 있을 때도 조선인 학생들과 긴밀한 교류를 갖고 있었고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울레가 중국 공산당의 대표 자격으로 충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행사에 주울레가 계속 참석을 해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은 연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광복군이 출범할 때도 주울레 서명을 남겼고요. 서명 옆에 대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대리 서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쨌거나 주울레가 한국 광복군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축하했고 3.1혁명 기념 행사가 있을 때도 참석해가지고 방명록에 서명을 남긴 것이 지금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한중연대, 중한연대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가운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가장 이해가 깊은 사람이 아마 주울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과의
모택동과의 면담도 주선하고 마오쩌둥이 귀국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위해서 만찬도 베풀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해혁명의 영향 아래 일어난 3.1혁명은 한국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혁명이 식민지 조선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환류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기본 이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혁명가들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공존을 도모했습니다. 흔히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상호 배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제주의적인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으로 이어서 생각하는 것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1919년 4월 임정이 출범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그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7조의 인류 문화 및 평화의 공헌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정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국가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국가의 평등과 수평적 연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은 출발부터 배회주의적인 태도를 배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편주의에 각한 수평적 국제연대를 일상적인 과제로 제기한 것이 한국 독립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반일연대의 국제주의 지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1926년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주도한 북벌전쟁이었고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일으킨 광주 봉기입니다. 1926년은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시기입니다. 그 국공합작을 배경으로 해서 장제스가 북벌전쟁을 시도하는데 이때 북벌전쟁에 중국 광저우에 모여있던 조선인 혁명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당시 일제 정보 문서에 따르면 광저우에 거주하는 조선인 혁명가가 40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91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숫자는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실제로 북벌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고를 통해서 보면은 한 200명 내지 300명의 조선인들이 북벌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벌전쟁은 중국혁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데 왜 조선인들이 남의 나라 혁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혁명이 곧 조선혁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혁명이 조선의 민족혁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밑에 쭉 여러 사람의 회고나 당시 언론 기사를 보도했고요, 적어놨고요. 하나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장지락, 김산이 회고록에 쓴 바에 따르면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북벌전쟁 중 한국인 유형병들은 그 용감성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유명했다. 중국 장군들은 누구나 한국인에게 자기 부대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장 훌륭한 군대였던 장발규의 천일구군에 가담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주배덕군이나 정잠의 제6군과 행동을 같이 하여 난경을 점령했다. 북벌이 그렇게도 휘황찬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는 뛰어난 정치 공작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주로 이 공작을 적극적으로 해냈던 것이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김산이 회고가 조금의 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장제스가 본격적으로 반공 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1927년에 난창 봉기와 광저우 봉기를 연이어서 일으킵니다. 근데 난창 봉기에도 조선인 혁명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광주 봉기에도 조선인 혁명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희생자만 해도 200명, 250명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때 희생자들은 대부분 황포군관학교의 예비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숫자도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이
광주기기 당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조선인 혁명가, 조선인 청년 혁명가들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인 혁명가들이 광주 봉기 참여해 동기대에 중국 학자들은 대체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혁명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지도가 광주 봉기에도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지도만으로 200명 안팎의 조선인 혁명가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광주 봉기에 참여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주의 원칙을 믿었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혁명이 조선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중국 혁명에 한 몸을 바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좀 시기와 지역을 건너뛰어서 1930년대 초 만주의 한중 항일연대에 들이운 그림자입니다. 한편으로는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추진한 한중연대도 있었고, 또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중연대도 있었지만 1930년대 초 만주의 상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반민생단 투쟁입니다. 민생단이라는 것은 일제히 주구들이 조선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든 친일단체인데요. 민생단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방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 만주 지역의 중국 공산당에서는 민생단이 중국 공산당을 파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민생단의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잠입해서 중국 공산당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분열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냐? 조선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제히 간첩이라고 몰아서 처형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건 반민생단 투쟁이라고 하는데요. 반민생단 투쟁으로 인해서 만주 지역의 조선인 혁명가들이 대거 숙청이 되고 희생이 됩니다. 특히 만주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주는 워낙 넓어가지고 대체로 보면은 동만, 남만, 북만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동만의 경우에는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 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동만 지역의 중국 공산당 조직이 거의 괴멸될 정도로 타격을 입습니다. 조선인들이 대거 숙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가서야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반민생단 투쟁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인과 연대해서 활동을 벌였고, 그 활동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동북 항일연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5장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짜 핵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인민항일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민항일전쟁이 우리로 치면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부터 잡았는데요. 그래서 7년 전쟁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인민항일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1931년으로 잡습니다. 만주사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중국 학계나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맞서 싸웠고, 그 싸움에서 중국이 승리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2014년부터 항일 열사 산정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항일 열사가 무수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저명한 항일 영렬과 영웅 집단 명부라는 이름 아래 2014년, 2015년 그리고 2020년 세 차례 거쳐서 선정 작업을 벌였는데, 여기에 선정된 결과를 보면은 개인으로는 1068명, 그 다음에 집단으로는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부를 보면은 놀랍게도 중국 정부가 조선족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만 해도
상당수입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족이라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조선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일 열사들 가운데 성을 보면은 조선인일 것 같은데 민족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 뭐 중국에도 뭐 금씨가 있긴 하지만 김씨 그러면 우리는 딱 한국 조선인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인데 민족이 따로 표기되지 않아서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일 열사라고 인정한 일본 제국 수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열사라고 인정한 사람들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양림, 석정. 양림 본명은 김은이고 신흥공안학교 출신이고 중국 공산당 홍군에서 활동하던 인물이고요. 석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용대의 전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으로 기리는 항일 열사로 선정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왜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혹시 중국 공산당 다원이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성숙 기념사업회 회장님도 오셨지만 김성숙 선생도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거든요. 근데 김성숙 선생 서원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으면서 서원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동북항일연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항일연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라는 석자를 떠올리니까 그래서 서울을 안 하는 것이라면은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동북항일연군이 그 자체가 김일성 부대는 아니었는데 혹시 동북항일연군을 다 김일성 부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봐 서운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명단 가운데 첫 번째, 세 번째 올라 있는 이용광, 허영식의 경우에는 당시 동북인민혁명군 또는 동북항일연군에서의 지위가 김일성보다 높았습니다. 이용광은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기 전에 동북인민혁명군 시절에 전사했는데 동북인민혁명군 시절에 이미 사장급이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사장보다 낮은 지위인 정치위원이었습니다. 허영식은 사보다 높은 상급 부대인 군장이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군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용광은 주로 아까 남만, 동만, 북만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광은 주로 남만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일성과 연계돼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허영식은 주로 북만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허영식은 유명한 의병장 허위 집안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열심히 허영식 장군 서원을 추진했는데 비공식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동북항일연군이기 때문에 서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적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적심사위원회 관여하는 분한테 확인했더니 허영식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면 내가 서운하자 그랬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허영식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아마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사전에 그냥 서운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단만 읽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조선인의 주요 활동 공간이던 만주의
항일 열사를 기념하는 동북 열사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동북 열사 기념관은 중국 국가 1급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념관 가운데 급수가 굉장히 높은 기념관입니다. 이 동북 열사 기념관에 가보면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조선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선족으로 산 적이 없던 항일 열사들이 다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은 조선혁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인데 한국이 외면하는 사이에 어느새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항일 열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런데 동시에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한국이 오히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용광 얘기를 했는데 이용광은 제가 어떤 중국 연구자들의 글을 봤더니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글입니다. 중국에서 이용광과 관련해서 나온 글만 1000편 이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용광 이름을 딴 중학교까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용광을 기념하는 기념비만 이미 3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이 인민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한국은 이용광이라는 이름 석자를 아예 그냥 역사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종숙의 30년을 맞아서 이들의 업적을 진정한 한중연대, 중한연대라는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식 간사님.